이분이 이제 지금 떠들썩합니다. 이분이 이제 명확하게 입장 안 내고 있긴 한데 지금 여론조사에도 이름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어요. 아직 그만 좀 해라. 한덕수 대행은 경선 출마 안 한다. 국민의힘 경선에는. 그러니까 업무 수행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장면 한번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오늘 후보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한덕수 대행. 이분 속마음을 읽어주세요, 대표님. 저는 제일 먼저 읽었는데요. 아, 제일 먼저 읽으셨어요. 그날이 하고 싶다. 그날이 왜 한덕수의 날이 한 번 있었어요. 한덕수의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CNN으로 맞아,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Beautiful English. 그다음에 두 사람의 자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난 그걸 가만 들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을 자극해가지고 나를 탄핵 소추해달라는 그런 함정을 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예. 나를 탄핵하라. 예. 그 순간에 이분의 권력 의지가 있다. 이분은 관료니까 출세 욕은 있었겠지만은 그게 권력 의지로 바뀌는구나. 그런데 민주당이 역시 눈치 빠르게 요사이는 탄핵 소추 얘기 안 하죠. 안 하대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통상 협상 카드 같아요. 그게 4월 중에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근사한 합의, 요새 알라스카 천연가스 그걸 해놓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 이제 단일로 한다.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덕수 지금 총리의 속마음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좀 엔조이 하는 거죠. 즐기고 있다? 좋잖아요. 일단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지위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한덕수 총리 입만 바라보고 있대. 지지율도 갑자기 잡히고 막 여론조사 후보에 넣었더니 갑자기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최고 정점이죠. 그래서 좋은데 과연 이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분이 이렇게 정치 놀이를 즐기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즐기는 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는 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다음 주 정도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죠. 그러니까 출마할지 출마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아까 말한 반명 빅텐트에 한덕수 후보가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 후보가 누가 결정에 대해서 치고 올라왔을 때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의 안정성 그리고 전문성 이것들과 같이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에 또 이 상승 효과를 치고 올라가면 이재명과 싸울 수 있어요.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배려버린 카드가 됐냐면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54명. 마치 윤석열 그러니까 죽은 사자가 되어 있는 윤석열을 다시 환생시키려는 세 번째 픽으로 한덕수를 꼽으니까 이게 배린 거예요. 아까 제가 원픽은 나경원 의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 원픽이 다음 주에 4명이 안 들어가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4명이 들어간 중에 두 번째 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되게 김문수로 대충 이야기 되잖아요. 근데 김문수 장관이 안 되면 또 그다음 세 번째 픽이 한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우리 당의 자산이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총리를 계속 하셨던 분이고 외교안보 전문성도 있죠. 통상 전문성이 있지. 또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또 경제도 박죠. 주미대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분을 잘 모셔가지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당에 만약에 한동훈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누가 되면 그 후보랑 바깥에서 단일화해서 컨벤션 효과를 내서 싸우면 좋죠. 근데 그렇게 좋은 카드를 친윤들의 제가 볼 땐 기획력 부족과 제가 볼 때는 이 머리가 부족한 거예요. 머리가 부족한 이거 지금 사전에 꺼내가지고 갑자기 43명이니 60몇 명이니 연판장 돌렸다고 흔들고 다니니. 54명. 누가 봐도 이건 윤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걸로 한덕수 후보도 그냥 그냥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첫 지지율 조사에서 2% 나왔다가 그다음에 8%. 상당히 높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이제 장애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관세 전쟁으로 그만둔다?
그것도 출마하기 위해서 그만둔다. 이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매듭을 지어놓고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달렸어요. 꽤 괜찮은 합의를 하고 그만두면 그게 오히려 자기 정치적 자산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1년 동안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의료대란을 보고. 의료대란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큽니다. 안 된다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륜이나 이것 때문에 대통령한테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총리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소신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더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료대란이 이렇게 악화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2,000명 정원 플러스 이 관료주의가 거기 합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영혼 없는 공무원 한덕수 총리 식민지 관료형이다. 이 결과로서 지금 6.25 남침이 이후에 정책 실패로서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응급 제대로 못 받고 중환자 제대로 치료 못 해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잊어버리고 요새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항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일회용이고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더구나 지금 연세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뭐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관세 전쟁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마무리를 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국가 이익에 유리한 마무리를 하고 나온다면 뭐 그 시나리오가 되는데 그것도 좀 위험한 요소가 같이 공존하는 게 그러다 보면 조급해져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마무리를 빨리 하고 빨리 사퇴하고 나와야 돼 출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딜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같이 노련한 협상을 하는 사람하고 할 때 내가 지금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빨리 관세 협상을 끝내고 싶다. 당연히 우리가 밀고 지고 들어가는 거죠.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요. 원스톱 쇼핑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패키지로 한다고 안보 경제 섞어서 한다고 그러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다음 정부에 넘기듯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국익에 손해 안 되게 차분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시간에 쫓겨서 자기 출마 사퇴 시간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그런 욕심을 부린다면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그렇게 중요한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트럼프를 믿을 수 없잖아요. 트럼프를 하고 한 약속의 관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오늘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 반기를 들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간섭을 배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총장이 나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버드 대학의 기금이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500억 달러입니다. 어떤 큰 나라의 외환 보유고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보조금 안 준다 하는 걸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카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인데 우리는 첨단 제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산 가지고 있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요 위치가 중국 딱 앞에 붙어가지고 굉장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평택 기지가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기지.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그건 우리 김성희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김구식 교수님의 시대가 곧 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님은 지금은 며칠 좀 즐기시는 건 뭐 오케이. 그러나 조만간에 빨리 결심을 좀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황우여 그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이분이 경선 후에 한덕수와 단일화하는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후보들끼리 결정할 일이다. 또 이렇게 또 열린 결말로 말씀하셔가지고. 그 왜냐하면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분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람이 밖에 있는 또 다른 또 반명 텐트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단일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나 DJP나 그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2021년에 오세훈 당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도요. 그렇죠. 안철수 안에서 해가지고 우승한 다음에 안철수하고 밖에서 또 단일화에서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일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카드는 좋은 카드라니까 한덕수 카드가. 근데 이게 찐윤들이 이걸 배려버린 카드가 돼버린 거죠. 배려버린 카드. 그런데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와 지금 이쪽에서 구성하고 있는 단일화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몽준 노무현은 좌우 단일화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다른 사람들과 단일화하고 그때 20일 남겨놓고 지지율이 제 기억으로는 이회창 32%, 예. 노무현 26, 정몽준 25%였을 거예요. 그래서 토론 몇 번 하고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하니까 노무현 단일 후보의 지지율이 바로 40%로 네. 뛰면서 그 길로 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50만 표 차이로 그렇죠.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깜짝 쇼였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깜짝 쇼. 그런데 지금은 이미 알려졌잖아요. 이럴 때. 네. 맞아요. 이미 알려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알려지니까 카드를 쓰면 안 되는 이게 카드예요. 재미가 없는 거라. 그렇죠. 아. 충격을 줘야 되는 당연하죠. 예. 아, 컨벤션 김이 효과가 확 없어. 빠졌다. 그렇지. 감동도 없고 그냥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당의 재미없고. 경선 후보에 나온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마이너리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당에 저는 명백한 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대면 단일화하는 범위도 예. 국민의힘 지지 세력끼리의 단일화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네. 그러면 이게 어저께 확장성이 그 없지. 8점 몇 프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 8점 몇 프로가 한덕수. 잘 분석해 보면 예. 그 이전에 했던 리얼미터 똑같은 조사에서 그 김문숙께 5% 빠져나오고 거기 올라간 그다음에 홍준표께 2% 빠져나오고 맞아요. 그게 글로 옮겨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히 보신 거야. 네. 우리끼리 해서 나눠 먹기가 옮겨간 거지. 예. 우리 말고 더 플러스 알파에서 다른 쪽에 중도나 확장한 게 아니다. 무당층이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아하. 이게 참- 오세훈 시장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모르겠어. 제가 어디 오면서 누구한테 들었더니 이번에 세계일보인가 어디서 여론조사 했더니 예. 이재명 후보랑 양자대결 했더니 오세훈이 제일 높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불출마 선언했는데. 야 불출마니까 올라가네 그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그럼 오세훈 시장도 향후 이제 누구에게 마음을 실어주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죠. 중요한 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내일 뭐 오전 그러니까 아침 조찬 오찬을 다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랑 한다고 그러는데 예. 뭐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또 안정성 그다음에 중도 소구력이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 표가 어디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오세훈, 유승민 두 분이 중도에 예. 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거기 빠져버리면 그 표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금 그렇게 좀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조금 더 이게 좀 그 치고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당이 전반적으로 이 찐윤의 그 유령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찐이나 유령.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반윤의 주력 부대가 서로 손을 잡고 스크럼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반윤의 주력 부대가 금방 말씀드린 유승민, 오세훈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냥 자빠진 거야. 거기 이제 안철수, 한동훈만 남아 있는데 예. 그 반윤들이 우리 당에 찐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렇죠. 개헌을 반대했고 민주주의를 지켰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쓴소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우리들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스크럼을 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 왜소해 보여. 한동훈 혼자 그냥 다 두드려 맞는 분위기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어차피 불출마를 하셨으니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당에 가장 오래된 경륜 있는 정치는 아닙니까? 서울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한 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네. 저는 오 시장님도 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유승민 의원도 뭐 무소속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도 어쨌든 반윤의 연대에서는 또 자기 몫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반윤 찬탄 세력이 스크럼을 짜서 저 찐윤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을 뜨는 그 모습을 우리 당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면 예. 경선 정말 100% 흥행에 성공하고 그렇죠. 좋은 후보가 되고 치고 올라가는 맛이 있다니까. 아, 이게 그리고 거기 한덕수까지 저 물어보면 돼요. 한덕수한테 제가 이렇게 보면 돼요. 총리님 배험 반대해요? 배험 찬성해요? 반대한다고 들어와요. 그럼 반윤 찐. 들어오면 돼. 한덕수도 자기가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했죠. 그러니까 그 태도를 정확히 물어보고 아. 반윤을 전제로 빅텐트로 들어와라. 아, 그 단일화하면 되지. 아하. 그러면 어떤 이재명 대표와 해볼 만한 싸움이다. 그럼요. 그 찐윤만 없어지면 돼요. 아, 찐유만, 찐유는 정말 없어져. 응.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당인데. 지금 예, 예. 이게 국민의힘이 이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거든요. 아, 오히려 보수 세력을 망치는 지금 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정당이니까 음.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재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엄에 반대한 세력,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지지하는 세력이죠. 그렇죠. 지지하는 세력, 헌법 수호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이번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그쪽에서 만들어내야죠.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선
그 총대를 매야 될 사람이 지금 한동훈 네.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사실 그 노선으로 그럼요. 네. 같이 가야죠. 자기 네. 논조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도 뭐 개헌 반대하고 탄핵 찬성하고 했던 분이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란 누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주말에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왔고, 이제 형사 재판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화면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아크로비스타 사저 나와가지고, 약 한 30초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이제 재판정에 도착하는 겁니다. 걸으면은 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자동차로 한 3, 40초 걸려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로 들어갔죠, 그죠? 예,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특혜 논란도 좀 있었고, 이제 법원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자, 이분이 이제 검찰 측 PPT 자료를 띄워달라 요청한 다음에 93분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펴셨다고 그러고, 계엄 모의는 코미디다. 계엄은 늘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담장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로 했다고 하는데, 대표님. 그러니까 90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죠. 90분 동안 궤변이고. 재판정에서. 그 궤변은 이미 예고편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밑줄치면서 반박을 하더니요. 예. 반박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어제 딱 그대로 되풀이 했다고요. 되풀이 했는데 이제 용어를 새로 만들 때요. 예. 뭐 메시지 계엄. 메시지 계엄. 메시지 계엄에다가 대국민 메시지 계엄. 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나는 그 계몽 계몽령. 이야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반론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예. 좌파에서 한때 김정은을 계몽군주에 가깝다고 유시민 비교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계몽군주, 계몽주의가 유럽에서 대충 17세기, 1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만든 에카테리나 2세 계몽군주라고. 맞습니다. 그때 계몽군주는 러시아가 농노국가였다고요. 노예를 상대로 지금 계몽을 해야 되는데 예. 21세기에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이고 학력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노동시간이 제일 긴 국민을 상대로 계몽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겁니까? 예. 왜 군대를 동원합니까?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좀 우스운 대목이 한 사람 한 분이 있어요. 왜 그 부정선거 음모론 믿는 그 변호사가 집요하게 선거관리 사무총장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요새 중국이 하이브리드를 하니까 부정선거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걸 소개를 해놓고 결정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비군사적 전략인데 왜 군대를 국회에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런 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는 재판장이 제지를 안 했는지 그렇게 거짓말이 특권을 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저희 이제 지역에도 우리 당원들도 있고 또 우리 보수적인 또 우리 유권자들도 계시고 한데, 많은 분들은 이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그런 태도, 그러니까 사실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더 반발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의 품격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건 내 책임이다. 그렇죠. 내가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하들은 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군 통수권자이고. 아니 그러면 저기 갔던 무슨 군인들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무슨 유령 지시 받고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나와가지고 나왔다는 그 곽종근 사령관한테도 뭐 인원이니 요원이니 의원이니 따지는데,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전화 통화를 그 야심한 시각에 심야에 하면서 그러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그 메시지가 정황상 딱 맥락이 잡히는 거지.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박종 앵커랑 전화해서 며칠 날 술 먹읍시다.
통화한 게 기억만 나지 예. 술이라고 했는지 소매라고 했는지 막걸리라고 했는지 식사라고 했는지 예.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같이 밥 먹자. 그래 그거 이제 술 먹자고 그때 합의가 된 거라는 기억만 있는 거지. 정확한 비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 대통령이 전화해서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야 끌어내 그랬으면 그 의원들 끌어내라는 걸 맥락상 다 이해하고 거기 있는 특전사 그 간부들이 다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 저기 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그 있잖아요. 그 더 벅스탑이라고 돼 있잖아. 내 책임 내가 진다. 트루만이. 왜? 그런 뭡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그 마지막에 헌재에 나와서 그런 최종 변론한 거나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자기가 시켰던 지시했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더 씌우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 정말 저는 갈 때까지 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계엄 진짜 이유는 뭐냐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반국가 세력 척결도 아닐 거라고. 그리고 부정선거 발본 세권도 아니고 그거는 김건희 여사 보호용 아니었어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런데 두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근에 어디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항상 낙관적이다. 그런데 근거가 없는 낙관을 하고 있다. 근거 없는 낙관,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낙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펴려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엄령 펴면은 저대로 잘 될 거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망쳤잖아요. 그런데 요새도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예. 그게 난 신비해요. 그러니까 화병 걸리실 분은 아니야. 걱정이 없어요. 예. 제가 퇴거하실 때 표정을 보니까 화병은 전혀 안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왜 걱정이 없느냐. 정말. 이게 어떤 주술적인 영향하고 관계 있다고 봐요. 주술에 빠진 사람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강하니까. 종말이 온다고 해놓고 지나가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꺼내가지고 또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정권의 본질은 주술과 음모론입니다. 그걸 또 갖고 김건희 이제는 여사 빼고 씨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네. 예. 김건희 씨가 뭡니까 서울의 소리 방송 기자하고 통화한 걸 요새 다시 제가 읽어봐요. 놓쳤던 부분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나나 우리 남편이나 과부나 호라비로 살아야 되는데 팔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편이 영적 끼가 있어가지고 서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나네요. 예. 그런 부분이 영적 끼가 있었네요.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한번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대표님. 예. 왜 12월 3일이었을까? 괜히 제 느낌은 그 관계 영적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갑이 아니고 어린 것 같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예. 제가 마무리한다고? 아니요.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이게 일단 오늘 다음 기회로 넘기면서 두 분이 만나시니까 그냥 무궁무진한 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저 없이 두 분이서. 예.